생명의 소중함. 그 어떤 것보다도 위에서 지켜져야 할 가치일 텐데요. 그만큼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는 단순한 직업 이상의 숭고한 사명감이 필요한 일일 겁니다. 지난 2010년 의료진들의 실수로 인한 사고로 숨진 한 9살 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에 비유되곤 하는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고통. 하지만 어머니는 그대로 슬픔에 잠겨 있지 않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아들의 일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의 죽음을 계기로 논의의 급물살을 타게 돼 제정된 법이 바로 종연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인데요. 환자들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오늘 새법률 산책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0년 백혈병을 앓다가 의료진의 실수로 숨진 고 정종현 군. 종현 군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 현장에서의 미흡한 환자 안전 관리 문제가 대두됐고 국가 차원의 의료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의 법률안들이 잇따라 제출됐는데 국회 안팎의 노력으로 2014년 12월 환자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부분의 경우에 환자 안전에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에 초점을 이제 주로 맞췄던 반면에 이 법은 비슷한 유형의 그런 사건, 사고의 재발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9일 종현 군 사망 6년 2개월 만에 마침내 시행된 환자안전법. 어떤 법률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성공적인 법 시행을 위한 방안까지 고민해 봅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오! 모두들 고마워. 이렇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를 3년 넘게 간호하면서 이 사고를 들은 적이 없어요.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 너무 궁금하고 이 슬픈 죽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의료계가 정보를 알리고 공유함으로써 실수로부터 배우는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바뀌었지만 제가 이 사실을 알리고 이거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결국 서게 된 거거든요. 병원 내에서의 크고 작은 의료사고는 종연이 사건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제2, 제3의 종연이가 생기면 안 된다는 절박함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국민 1만 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환자안전법 제정을 청원하기에 이르는데요. 그 결과 마침내 관련 법률이 제정되게 됩니다. 먼저 그간의 우리나라 환자 안전관리의 실태를 되짚어보고요. 환자안전법, 일명 종현이법의 제정 과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에서의 수술 사고나 병원 내 감염, 오진 등 각종 의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인데요. 의료 과실에 의한 사망자가 연간 3만 9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중 예방 가능한 환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대개 외국에서 이루어진 조사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문제의 규모를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보면 연간 병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의료 사고로 인한 환자가 약 17,000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연간 사망하는 사람 수가 연간 약 한 6천여 명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청하게 되는 의료분쟁 조정 중재 신청 건수도 2013년 1,398건에서 지난해 1,691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왔고 관련 소송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유형도 다양한데요. 임상 현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료행위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유형을 보면 최초에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시진이나 문진, 촉진, 타진, 청진 이런 걸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진찰상의 과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의료사고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진단 과정에서 오진을 해서 A라는 병인데 B라고 잘못 진단하는 경우나 또는 A, B라는 병이 있는데 B 하나만 이렇게 진단을 해서 치료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의료사고. 다음 단계가 이제 처치상의 투약이나 마취나 수술이나 주사나 이런 이제 처치상의 과오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입원 동안 어떤 환자를 제대로 경과관찰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이렇게 유형별로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후에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절차와 책임의 경중에 따른 처벌에 초점을 두고 대처해왔습니다. 하지만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병원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환자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현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게 진행 중일 때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 또 다른 비슷한 상황에서 항암제가 교차 투여되는 사례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동일 유사한 사고가 재발이 된다는 거죠. 의료진도 그렇고 환자나 보호자도 그렇고 이런 비슷한 의료사고가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내가 처음 당하는 것인 마냥 재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또 싸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이런 동일 유사한 의료사고를 잘 사고 사례를 전파를 해주면 어느 한 환자나 어느 한 의사가 이 사례를 접했을 때 그걸 인지하고 있다면 한 건이라도 동일 유사한 의료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환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국가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환자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2000년에 이제 미국에서 To Err is Human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오면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 2004년에 세계보건기구가 각국으로 하여금 환자 안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결의안에 따라 여러 나라들에서 초기 단계에 대개 이제 실태 조사를 시작을 했고 법을 제정하고 그러니까 전담 조직을 만들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환자안전법이 제정이 된 나라는 이제 덴마크로 알려져 있고 그 이후에도 영국, 미국, 일본 등 이제 주요 선진국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국가 차원의 환자 안전에 관계된 보고 학습 체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 안전의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청원운동,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했는데요. 2014년 1월 여야 모두 환자안전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환자안전법 제정안 대안이 2014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셨습니까? 2014년 말 국회를 통과한 종연이법은 1년 7개월 만인 지난 7월 29일 전격 시행됐습니다. 종연군이 안타깝게 사망한 지 6년여 만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 환자 안전사고의 관리 체계를 최초로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큰 종연이법.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종연이법의 정식 명칭은 환자안전법으로 우리나라가 개별 병원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환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 최초의 법률입니다. 환자안전법은 종윤이 어머님이 자기가 겪은 그 소위 불행한 사건이 그냥 불행한 걸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환자를 살리는 것으로 바꿔보자라고 해서 사실 시행하게 됐던 거였고, 또 법도 이제 환자안전법이라고 환자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마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아마 최초의 환자가 들어간 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면 병원에 발생했던 환자안전사고, 그러니까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발생할 뻔했던 사건들도 보고하면 그 보고했던 내용을 잘 분석해서 재발 대책을 만드는 거고, 보고하더라도 절대 처벌받지 않도록 또 외부에 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사건을 알리지 않도록 하는 비밀 보호를 해주는 이제 이런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환자안전법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 차원에서 5개년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등을 마련해 배부하도록 했습니다. 개별 병원에서도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해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환자안전 전담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한편 환자안전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고학습 시스템의 도입인데요. 환자 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과 기관장, 환자 및 보호자는 한 달 이내에 자율적으로 보고를 하면 되는데 접수된 보고는 보고학습 시스템을 통해 검증 및 분석을 거친 후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 안전사고로 판단될 경우 주의경보 등의 형태로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고 시스템이 의무가 아닌 자율보고인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무로 강제할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고를 꺼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안전 사고 부분은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입니다. 밖으로 어떻게 보면 내놓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보고를 함으로써 무엇인가 의료기관 내에서 자율적인 환자 안전 문화를 좀 조성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자율보고 시스템을 쭉 계속 이어가면서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정보는 서로 공유를 함으로써 좀 더 상승 그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계속 견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도 마련하고 있는데 보고자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겁니다. 보고를 하면 그 보고학습 시스템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럼 14일 뒤에 저희가 사실관계 등을 검증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는 개인적인 식별 코드는 다 삭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 접수 받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 누설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보고를 했는데 보고 내용이 외부에 누설이 되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안전법의 실질적인 시행에 있어서 국가의 관리 체계가 잡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일선 병원들의 역할이 강조되는데요. 현재 환자안전법의 시행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병원들의 상황을 점검해보고
향후 우리 사회에서 환자 안전법이 자리 잡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을 찾았는데요. 약 1,000개의 병상을 갖춘 순천향대병원은 환자 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종합병원에 해당합니다. 병원 측에서는 법률 시행 이전부터 QI팀, 즉 의료질 향상팀에서 병원 내 자체 의료사고 보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걸 사례를 수집을 해야지만 그 사례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하고 개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례를 이제 접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 무기명을 원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전산에다가 무기명으로 접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누가 사고를 냈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게 되면 그 환자 안전 사고는 크게 저희가 3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가장 작게 실수한 근접 오류, 그다음에 환자분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갔었던 위해 사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의료 사고라고 볼 수 있는 적신호 사건,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마다 분석하고 보고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건 근접 오류를 많이 보고가 돼야지만 위해 사건을 줄일 수가 있고, 위해 사건을 줄여야 적신호 사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 오류를 많이 보고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담당자가 환자 안전 보고를 매일 분석하고 그 자료를 통해 QI팀 내에서 자체 미팅을 갖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RM, 즉 위험관리회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논의를 통해 안건을 선별한 후 향후 환자안전위원회에 상정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환자 안전에서는 가장 크게 되는 게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전담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법 시행 전에 원래 상반기 한번 환자 안전 위원회를 꾸려서 한번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막상 7월 29일 날 법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는 위원장은 병원장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 위원도 30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회를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전담 인력에 대해서도 500병상 이상이기 때문에 전담 인력이 2명 이상이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1명이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명 더 증원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담자 2분이 새로 만들어지신 그 2분의 업무가 병원의 환자 안전을 위해서 대부분의 활동을 하겠지만 병원에 사고가 발생한 환자 안전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인증원으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학습 시스템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인이나 환자, 보호자는 자율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보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홈페이지의 서식을 이용해 언제든 의료사고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이 환자안전에 관계된 사건이나 사고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들어가시면 환자나 보호자 아니면 일반인들도 본인이 인지하게 된 사건, 사고를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자 안전에 관계된 사건, 사고를 인지하신 분들은 이제 거기에 보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안전에 관계된 사건,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또 지키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앞으로 환자 안전에 관계된 기준이나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될 경우에 그런 것을 준수해 주시면 환자 안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급 종합병원들은 환자안전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체계를 정비하는 단계였지만 문제는 인프라가 열악한 중소규모의 병원들인데요. 별도의 전담 인력 마련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행되기 전에 쭉 설명회를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중소규모급 병원에서는 인력을 한 명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규모 어떤 병원들이 겪는 그 어려움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환자 안전 관련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준비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감염 관리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금 수가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가를 반영해서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율보고 체계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는데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자율과 강제, 이원화 체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료진 과실에 의한 심각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서 환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는데 왼쪽 다리를 절단했다든지 하는 종류의 일에 대해서는 외국의 경우에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보고를 하도록 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환자안전법에는 의무 보고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향후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환자 안전에 관계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의료 분쟁으로 이제 전개됐을 때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것을 우려해서 환자나 보호자와 솔직하게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지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주 법으로 아폴로지 로라고 해서 의료 사고 발생 시 환자 보호자와 의료진 간에 주고받은 위로나 공감의 표시가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앞으로 환자안전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차게 첫발을 뗀 우리나라 최초의 환자안전법.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 향상에 이바지하는 법률로 자리 잡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거친 후 내년에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5개년 중기 계획, 즉 환자 안전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합니다. 환자 안전 활동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그리고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참여 방안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요. 이처럼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는 점차 정비돼 나갈 전망입니다. 이제 첫발을 내디딘 환자안전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정부와 의료기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환자 안전, 환자 존중의 문화를 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요즘 도시나 시골에서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을 흔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구도심이 개발되고 농촌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방치되고 있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사회적으로 심각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대책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정비를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아닌 빈집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소개해드립니다. 전국적으로 100만 채에 육박하는 빈집. 화재와 붕괴 등의 안전사고와 성폭력 범죄, 청소년 탈선 등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어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들뿐만 아니라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도 어렵게 만드는데요. 버려진 집들을 공익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 건축법에 마련된 규정만으로는 체계적인 정비를 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 빈집 정비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법안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빈집 정비를 위한 정기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2년마다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소유자에게 철거, 수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빈 집터를 마을회관, 청년 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할 경우 용적률 상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유령수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정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환자 모르게 수술을 집도하는 대리수술을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강남 모 성형외과에 이어서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도 대리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이 같은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사의 비도덕적인 의료 행위가 반복되며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명 이상의 환자에게 대리수술을 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는데요. 대리수술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진료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맡거나
일정 등을 이유로 후배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등의 일이 병원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30여 년 전부터 대리 수술을 중대 상해죄로 규정,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어 우리도 보다 강화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또한 현행법은 진료 의사에 대한 정보 등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지 않아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와 수술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 행위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 법안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미리 진료 방법과 내용, 진료 의사의 이름 등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고 동의를 받은 뒤 그 사본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거나 서면 통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무려 12년 동안이나 1위를 차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살률인데요.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심리부검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소개해드립니다. 한 해 평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약 14,000명. 하루 평균 40여 명에 달하는데요.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예방체계 하나로 심리부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심리부검이란 가족 등 주변인의 진술을 기반으로 자살자의 성장 과정, 병력 등의 자료를 수집해 자살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일반인보다 자살 확률이 높은 유가족들의 심리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핀란드의 경우 심리부검을 도입해 세계 최고 수준이던 자살률을 절반으로 낮추기도 했는데요. 심리부검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살 예방, 생명 존중 문화 조성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인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자살 시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는데요. 또 심리부검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심리부검센터를, 시도지사는 지방심리부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부검센터 설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눈길을 끄는 법률안들이 있는데요.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비 오는 날이나 야간에도 운행자와 보행자가 차선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게 차선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관리할 경우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장기 요양급여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의 전용 수급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새누리당 김명현 의원은 글자를 읽고 쓰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의 실태 파악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 후 2년간 매년 난독증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요즘 전기세 폭탄이 두려워서 에어컨 틀기 겁난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전기세를 조금이나마 절약하려면 에어컨을 켤 때 낮은 온도에서 강하게 틀다가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또 실외기에 그늘을 만들어서 온도를 낮춰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법률 산책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